사람이 살다 보면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렸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겠다고. 내 인생에서 그들의 흔적을 도려내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제가 운영하는 재단 산하의 무료 급식소 나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열어주는 뒷문을 통해 차에서 내릴 때만 해도 제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경쾌하게 두드릴 때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바로 신이 제게 선물한 완벽한 복수의 날이 될 줄은요. 급식소 안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의 허기를 채워드리는 일. 그건 과거 벼랑 끝에 서봤던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자 제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을 국자로 휘저을 때였습니다. 배식대 앞으로 불쑥 꼬질꼬질한 식판 하나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아니, 국물 말고 건더기. 고기 좀 팍팍 담아. 나라에서 공짜로 준다고 사람 무시해? 순간 제 손에 들린 국자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등골을 타고 소름 돋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쇳소리가 섞인 앙칼진 그 목소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 고막은 그 끔찍한 파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떡진 머리카락,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검댕 묻은 얼굴, 그리고 욕심과 도끼만 남은 퀭한 눈동자. 비록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나를 지옥 속에 가두고 10년을 괴롭혔던 마녀. 전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였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그때 저는 김지은이라는 이름 대신 야, 너 등신 같은 개라고 불렸습니다. 강남의 60평짜리 고급 아파트. 남들이 보기엔 호화로운 시집살이였겠지만 그 거대한 집은 제게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저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떠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침 식탁에 국찌개, 생선구이, 그리고 간 무친 나물 3가지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는 분이셨으니까요.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너 나 고혈압으로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하여간 근본 없는 집안에서 배워서 음식간 하나도 못 맞춰요, 찌찌. 싱거우면 싱겁다고 짜면 짜다고. 그녀의 혀끝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매일 아침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청소 전쟁이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는 세상에 그녀는 굳이 저에게 손걸레질을 시켰습니다. 무릎이 까맣게 멍이 들도록 바닥을 기어다니며 먼지 한 톨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남편 성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사는 40대 마마보이. 제가 어머니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만 했습니다. 아, 엄마 비위 좀 잘 맞춰봐. 당신이 싹싹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야. 나 게임하는데 시끄럽게 좀 하지 마. 그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 하나로 저는 그 지옥을 10년이나 버텼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셨더라도, 아니, 친정 오빠가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도 제가 그렇게까지 비굴하진 않았을 겁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혼녀 딱지가 무서워서. 저는 바보처럼 그 모든 모멸감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꼬박 48시간을 한숨도 못 자고 부엌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상님 드실 음식에 쇠붙이 닿으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억지 때문에 믹서기 하나 못 쓰고 맷돌로 녹두를 갈고 절구로 마늘을 찧어야 했으니까요. 손목은 끊어질 듯 시큰거렸고 온몸에선 기름 쩐내가 진동했습니다. 밤 8시. 드디어 제사상 차림이 끝나갈 무렵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으로 마중을 나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훅 끼쳐오는 비릿한 알코올 냄새.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남편 성훈이었습니다. 순간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찌든 기름 냄새를 단숨에 덮어버릴 만큼 머리가 아찔해지는 독한 향기였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마치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들어오는 낯선 여자. 짙은 화장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 온몸을 휘감은 번쩍이는 명품들.
하지만 제 시선을, 아니,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건 그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원피스 위로 터질 듯 불룩하게 솟아오른 바로 그 배였습니다. 야, 좀 비켜봐. 귀한 손님 들어오시는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슬리퍼 안 내오고 뭐해? 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이 여자는 누구야? 오늘 아버님 제사잖아. 아우 오빠. 집에서 무슨 쉰내가 이렇게 나. 아줌마 안 씻어요? 비위상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여자는 제 집 안방을 마치 제 집인 양 훑어보더니 제가 밤새 닦아놓은 마루 위를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엄마, 나 왔어. 인사해, 여기 유라야. 그리고 뱃속에 우리 장군이도 같이 왔고 안방에서 나온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아들도 저도 아닌 오직 그 여자의 배에만 꽂혔습니다. 장군이? 그게 무슨 소리냐? 설마 아들이냐? 으잉? 네, 어머님 16주 됐대요. 오빠 닮아서 아주 튼실하대요. 아이고 조상님이 도우셨네. 내 새끼 장하다.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복덩이가 뚝 떨어졌어. 박 여사는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옆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라의 입에 제가 붙인 육전을 손으로 집어넣어 주더군요. 자, 아가. 이것 좀 먹어봐라. 우리 손주 배고프면 안 되지. 어우 어머님 이거 너무 질겨요.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오빠 원래 이 집 음식 맛이 이래? 나 입덧 때문에 예민한데. 야, 너 음식 이따위로 할 거야? 내 새끼가 맛없다잖아.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밤새 처박혀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머리채가 쭈뼛섰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뱉어내는 상간녀, 그걸 보고 저를 타박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내가 이 집 식모야? 밖에서 임신한 년 데려와서 제사상에 앉히고 밥을 먹여?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이 집에서 10년을 개처럼 일했어요. 짝!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눈앞에서 하얀 불꽃이 번쩍 튀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개가 획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밥상을 박차고 일어나 그동안 절 벼르던 모든 도끼를 실어 제 뺨을 후려갈긴 것입니다. 얼얼한 통증과 함께 귓속에서는 이명이 들려왔고 입안에선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년 소리를 해? 저 배 안에 든 게 내 손주야. 이 집안의 주인이라고. 너 같은 성녀랑은 급이 달라. 거울 좀 봐라 지은아. 넌 냄새나고 쭈글쭈글한데 유라 봐라. 피부 탱탱하고 얼마나 예쁘냐? 내가 너랑 10년 산 게 용하다 용해.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상간녀 앞에서 제 외모를 비하하고 저를 여자로서 사망 선고 내리는 그 순간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제사상을 엎으려 하자 박 여사가 더 빨랐습니다. 박 여사는 제사상에 있던 전 접시를 통째로 들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게 어디서 행패야. 썩 꺼져. 내 귀한 손주 놀라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어머 꼴 좀 봐. 아줌마 그 꼬라지로 어딜 버티고 서 있어요? 더 추해지기 전에 나가요. 위자료는 퉁치는 걸로 할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으로 뛰어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기름 범벅이 된 제 상처난 얼굴 위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재수 온 붓는다. 부정 타니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같은 건 뼈를 갈아도 시원치 않아.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가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낄낄거리는 꼴을 뒤로하고 제사 음식 찌꺼기를 뒤집어 쓴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저 아줌마 나가니까 속이 다 시원해. 우리 이제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럼 알던 이가 빠졌는데 파티라도 해야지. 그날 밤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악마들을 반드시 지옥 불 구덩이에 쳐넣겠다고. 지금 흘리는 이 피눈물 너희들 눈에선 피고름이 되어 흐르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쫓겨난 후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손을 벌릴 면목이 없어 보증금 없는 고시원 쪽방을 구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옆방의 소음. 매일 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다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왜 죽어? 죽어야 할 건 그 인간들인데.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 10년 동안 박 여사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느라 제 요리 실력은 이미 수준급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작은 반찬 가게의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자투리 채소를 얻어다가 밤새 소스 개발을 했습니다. 새벽 3시 가락시장을 뛰어다니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제 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제 눈빛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머, 이 김치 맛이 왜 이래? 옛날 시골 할머니 맛이야. 사장님, 이거 10,000원어치 더 줘요. 기적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싸한 매실 파김치와 육즙 가득 수제 떡갈비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 앞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촬영 요청이 오고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3년. 딱 3년이 걸렸습니다. 쪽방촌 쫓겨난 며느리에서 전국 신계 매장을 거느린 식품회사 참맛의 대표 김지은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돈이 쌓이고 명예가 생겼지만 저는 한시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동안 그 잘난 박 여사네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피땀 흘려 제 길을 노리는 동안 저를 내쫓고 희희낙낙하던 그 가짜 가족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제가 탐정을 고용해 받아본 그들의 지난 3년 보고서는 한편이 막장 시트콤이자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며느리 잘못 들여서 고생하신 티가 하나도 안 나네. 진작 저를 만나셨어야 했는데. 오냐. 네 손길이 약손이다. 곰 같은 전 며느리녀는 10년을 살아도 안마 한 번 제대로 못하더니 너는 아주 야무지구나. 그 복덩이라던 상간녀 유라. 알고 보니 강남 유흥가에서도 알아주는 혀 놀림이 기가 막힌 전문 꽃뱀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업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박 여사의 탐욕을 건드렸죠. 어머님, 저 사실 친정 오빠가 이 빌딩 시행사 대표잖아요. 이거 일반 분양 안 나오는 건데 어머님한테만 특별히 하나 빼드린대요. 여기서 월세만 한 달에 700만 원은 그냥 나와요. 우리 뱃속에 있는 튼튼이 유학 보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죠. 뭐 월세 700? 정말이냐?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어머님, 지금 사시는 이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잠깐 담보 잡혀서 계약금만 걸면 돼요. 나중에 건물 준공되면 배로 튀겨서 갚으면 되는데 뭘 걱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박 여사는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는 의심하면서 들어온 지 고작 3개월 된 여자의 말은 철석같이 믿어버린 겁니다. 박 여사는 인감도장과 집 문서를 제 손으로 유라에게 쥐어줬습니다. 아니, 사실상 본인 목숨줄을 넘겨준 셈이었죠. 탐정이 건넨 또 다른 영상 속 산부인과 앞풍경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껌딱지처럼 따라붙는 박 여사를 유라가 길을 쓰고 막아서고 있었으니까요. 아가, 같이 들어가자. 나도 우리 손주 초음파 좀 보자. 아우, 어머님. 제가 다니는 병원은 VIP 예약제라 보호자 출입 까다로워요. 그리고 저 노산이라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그냥 차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사진 찍어 올게요. 임신도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척하기 위해 복대를 차고 그 안에 특수 제작한 실리콘 모형을 넣고 다녔던 겁니다. 박 여사는 그저 손주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 병원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아침, 유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 박 여사의 보석함, 그리고 집 담보대출금 5억이 든 통장과 함께 말이죠. 박 여사가 유라의 방문을 열었을 때 덩그러니 남겨진 건 실리콘 모형 딱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냐? 배가 왜 고무야? 유라야.
방바닥을 구르며 통곡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유라라는 이름조차 가명이었습니다. 대포폰에 대포통장 잡을 단서가 하나도 없었죠. 완벽하게 털린 겁니다. 엄마가 하라며. 엄마가 제 믿으라며. 나 이제 어떡해? 나 저 돈 믿고 도박장에서 3억 땡겨 썼단 말이야. 사채업자들 들이닥치면 나 죽어. 이 못난 놈아. 네가 데려왔잖아. 네가 임신했다고 데려왔잖아. 모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뜯으며 싸웠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죠. 결국 성우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해 감옥으로 끌려갔고 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샀던 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온 집안을 도배하던 날 박 여사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쫓겨났던 그 겨울밤처럼 그녀도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제 발로 일어설 오기가 있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후회와 빈털터리 몸뚱이 뿐이라는 것이었죠. 다시 급식소입니다. 제 눈앞에 선 박 여사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쫓은 며느리가 눈앞에 번쩍이는 명찰을 달고 서 있으니 귀신을 본 듯 했겠죠. 너 정말 지은이냐?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이사장이니 뭐니 그게 다 내 거란 말이냐?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어르신? 예전엔 제 음식 짜다고 밥상을 통째로 엎으시더니 여기선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 드셨네요. 제 확인 사살에 박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급식소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사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어머 저 진상 할머니가? 그 수군거림이 박 여사의 귓구멍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 이사장? 네가 여기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그 곰 같던 게 어떻게? 사람은 변하죠. 특히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김지은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던 근본 없는 손맛으로 제가 이 건물을 올렸습니다. 건물이라는 단어가 박 여사의 뇌관을 건드렸나 봅니다. 도망치려던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전 저를 쫓아낼 때의 그 서슬퍼런 도끼는 온데간데였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루한 짐승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내 며느리 지은아.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그래 여우한테 홀려서 너 같은 진국을 못 알아보고. 나 좀 살려다오 응? 역겨웠습니다. 3년 전 임신한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재수 온 붓는다고 소금 뿌리던 그 손입니다. 그 더러운 손이 제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남의 귀한 옷 버리게 뭐하는 짓입니까? 성훈이. 우리 성훈이가 감옥에 있어. 영치금 한 푼 없어서 굶고 있단다. 나도 지금 찜질방 갈 돈이 없어서 지하철역에서 신문지 덮고자. 우리 가족이었잖아. 1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적선 좀 해다오. 가족, 적선.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긁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박 여사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족이요? 누가요? 저는 3년 전 그 겨울밤 당신들이 소금 뿌려 내쫓았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당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야, 그래도 내가 내 시어머니였어. 어른이 빌면 받아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역시나 궁지에 몰리니 본색이 나오더군요. 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노란 서류 봉투. 저는 거기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 여사의 코앞에서 팔랑거렸습니다. 유세요? 진짜 유세가 뭔지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보세요. 강남 로얄 프레스티지 아파트 101동 1004호 등기부 등본. 이건 우리 집 아니냐? 경매로 넘어간 내 아파트. 네. 그 경매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아주 헐값에요. 당신들이 떵떵거리며 살던 그 집 이제 제 명의입니다. 소유자 이름에 김지은 세 글자 똑똑히 보이시죠? 박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그 아파트가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싹 다 갈아엎었어요. 안방 침실 들어갈 때마다 당신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고역이었거든요. 그토록 아끼시던 수입 가구들은 다 딱지 붙여서 고물상에 넘겼고요. 네, 내 집, 내 가구. 아, 이 도둑년. 내 집 내놔. 도둑년이라니요. 정당하게 산 건데. 아, 그리고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급식소 입구를 가리키며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그러셨죠? 밥값 못하면 밥 처먹지도 말라고. 나가서 돈 벌어서 사드세요. 보안팀, 이분 당장 끌어내세요. 이거나. 이거 안 나? 지은아.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밥이라도 줘. 배고파 죽겠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박 여사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다리가 허공에 뜬 채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 3년 전 제가 쫓겨날 때의 비참함보다 더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로소 제 10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다른 어르신들을 향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식사 계속하세요. 오늘 국물 제가 밤새 끓인 겁니다. 많이 드세요. 퇴근길 차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보입니다. 3년 전 맨발로 쫓겨나 덜덜 떨며 바라봤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고 따뜻해 보입니다. 문득 감옥 독방에 갇혀 있을 전남편 성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한 구석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할 박 여사의 모습도요. 그들은 지금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복수가 뭐냐고. 칼을 들고 찾아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 아니면 욕을 퍼붓는 것? 아니요. 제가 깨달은 진짜 복수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들이 땅바닥을 기며 100원짜리 동전을 주울 때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보란듯이 웃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축제처럼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 아닐까요? 과거의 집착도 이제 놓아주려 합니다. 그 아파트는 조만간 팔아서 재단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더러운 돈으로 산 집 따위 제 성공의 역사에 티끌만큼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갈 겁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짓밟인 꽃에서도 향기는 나고 긴 겨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저 김지은이 증명했듯 여러분의 봄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